당신은 나이가 많으신가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번 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멋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는 버너비라는 도시가 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밴쿠버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는 캐나다 명문 대학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이다. 그 대학에 테리 폭스라는 학생이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운동선수를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의 운동선수는 우등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테리 폭스는 농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한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그가 18세 되는 1977년 3월 심한 무릎의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치유되기 어려운 암질환임을 발견했다. 수술을 받아도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 후 젊은이는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잠들었던 밤에 꿈을 꾸었다. 자기가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대서양 바닷가로부터 태평양 쪽의 고향 밴쿠버까지 달리기를 하는 꿈이었다. 폭스는 그 꿈을 깨면서 암 치료를 받고 나면 대륙 횡단의 마라톤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을 살아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목표를 세웠다. 캐나다를 동서로 횡단하자. 기금 100만 달러를 모아 청소년 암 치료 연구에 기부하리라. 18개월 동안 암 치료를 받은 폭스는 1979년 2월부터 뼈를 깎는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다. 1년여에 걸친 연습을 끝낸 폭스는 형의 도움을 받아 대륙을 지나 대서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거기서 작은 트럭을 준비하고 한쪽 다리는 수술로 절단을 했기 때문에 목발을 여러 개 준비해 갖고 떠났다. 형은 운전을 하고 동생은 대륙 횡단의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다. 밤에는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알리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연을 물으면 암투병으로 오래 살지는 못하겠으나 계시가 있어 마라톤을 한다고 말했다. 그것도 몇만 리길이 되는 대륙 횡단의 장거리를. 그 작은 모험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몬트리올까지 갔을 때는 언론들의 관심을 모았고 그 젊은이의 용기를 극찬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성공을 빌었다. 그 다음부터 그가 달리는 길가에는 완주와 건강을 기원하는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매스컴은 하루하루의 주행 기록을 보도해 주었다. 그가 오타와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군중이 모여 환영했고 때마침 벌어지는 야구 시합이 시구자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 다음부터는 주력의 피로가 심해져 3마일씩 달리고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 잠을 자는 일과를 택했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으나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까지 왔을 때는 달린 거리가 3,300마일이 되었다. 더 달릴 수 없게 된 폭스는 형에게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비행기로 밴쿠버까지 돌아온 폭스는 1981년 6월 29일 밴쿠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22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렇게 해서 발병 후 4년여의 인생을 끝냈다. 토론토를 떠난 후에는 캐나다의 전 시민이 그의 용기와 투병의 승리를 빌었다. 그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시민들이 암 환자를 위해 기부한 모금액이 2,200만 달러나 되었다. 그 기부금은 청소년 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였다. 캐나다의 전 시민이 TV를 통해 폭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감명을 받았다. 암 치료를 위한 기금은 추가되었다. 그 사실은 16개국에 소개되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해 반국기를 개양케 했다.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라고 극찬해 주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자신에게 던져보았을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삶의 시간적 단위가 긴 편이다. 20년, 30년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50고개를 넘기게 되면 10여 년씩의 설계를 해본다. 다시 세월이 흘러 70대가 되면 10년의 계획도 가능할까 싶어진다. 78세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전해진다. 나와 같이 90의 언덕 위에 서게 되면 삶의 계획이 2년이나 3년으로 짧아진다. 지나간 과거는 점점 길어졌으나 다가올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 내 삶 속에 둥지를 틀고 있을 뿐 아니라 손님이 나를 찾아 마중 나오듯이 다가오고 있다. 고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공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나와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이 있다. 나보다 두세 살 연하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사회적 공헌도 컸으나 지금은 치매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건전한 셈이지만 정신적 기능을 상실한 지 몇 해가 지났다. 다른 한 분도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정신적 기능은 크게 변화가 없다. 기억력도 그대로이고 사고력도 크게 약화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신체적 건강이 먼저 쇠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상과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시간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는 인생의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과거의 연장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위한 발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택과 결단인 것은 사실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뒤늦게 지금 그런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각자들은 50이나 60대 이후부터 그런 실존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에 역사 건설의 주춧돌을 놓았던 것이다. 인생의 나이는 길이보다 의미와 내용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누가 오래 살았는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역사이다. 세 사람의 강도.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세 사람의 강도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엇이 있어 찾아가 보았더니 숲속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 세 강도 모두가 놀랐다. 이 금덩어리를 팔면 우리 셋이 부자는 못 되지만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렸다. 산 밑에는 넓은 강물이 흐르고 강가에는 작은 나룻배 하나가 있었다. 금을 보자기에 숨겨 싸가지고 세 사람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앉아있던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눈짓을 했다. 그 뜻은 노를 젓고 있는 저놈을 죽이면 금이 우리 두 사람 몫이 되고 우리는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암시였다. 한 강도가 슬그머니 일어나 노를 젓고 있는 강도를 강물로 밀어넣고 뭉둥이로 때려 죽였다. 두 강도는 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팔자를 고쳤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가에서 서로 협의했다. 금괴를 갖고 거리로 들어갔다가는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강도는 나무 그늘 으슥한 곳에서 금괴를 지키기로 하고 다른 한 강도는 거리로 들어가 점심 도시락을 사오기로 했다. 도시락을 준비하던 강도가 생각했다. 내가 저놈을 마저 죽이고 금괴를 가지면 큰 부자가 될 텐데 어떻게 죽일까? 술병에 독약을 넣어 갖고 왔다. 금괴를 지키고 있던 강도도 같은 생각을 했다. 거리로 간 강도가 칼을 놓고 갔는데 그 칼을 갑자기 휘둘러 목을 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거리에 갔던 강도가 도시락을 꺼내놓고 술병까지 준비해 꺼내는 것을 본 강도가 칼을 들고 대들었다. 둘은 강도답게 싸움을 벌였으니 무기가 없는 강도가 크게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금괴를 다 줄 테니 내 목숨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금괴를 본 강도는 그를 죽여버렸다. 칼을 숲속에 내던지고 숨이 가쁘게 제자리로 돌아온 강도는 다른 강도가 준비해놓은 술병을 기울여 여러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음하다가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새 강도의 욕심스러운 꿈은 사라지고 금괴는 또 어떤 사람에게로 갈지 모르게 그 자리에 놓아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돈은 악마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이다.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인격을 잃어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강도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가 뽑아준 지도자, 정치계에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많다. 재벌가의 재산 싸움과 가정적 불행은 그치지 않는다. 점점 양심과 도덕적 가치와 질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과 아들딸들이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지 묻고 싶어진다. 이 이야기에서는 새 강도가 주인공이었지만 얼마 전 본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 가까운 미래의 사회, 사막 같은 황량한 곳에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서로 욕심이 눈이 멀어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다가 서로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영화의 주인공은 초반에 남을 잘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으로 나왔지만
금덩어리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 영화 골드. 부자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생기는 돈은 오히려 불행을 안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경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관념이다. 돈과 경제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소유욕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그 사회도 병들게 한다. 카네기의 말이 있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부자였다는 말이다. 주기 위해 일했지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 75세.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이 책이 전하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잊지 말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